예, 사회복지 발달에서 이번에는 이제 사회정의론에 관하여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의 변화에 사회정책이 발달되어지고 실시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가장 큰 동인이 저번 시간에는 양심, 그 다음에 이성, 기술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다 이러는 거죠. 사회적인 정의에 의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이렇게 발전돼 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책 발달 과정 자체를 사회정의, 자유나 평등 같은 그러한 사회정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복지가 발달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밀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구별했는데, 법적인 정의는 병리나 형별 적용 같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정한 재판이나 항소권, 사회정의는 사회적인 이득과 손실, 임금 이윤, 개인의 권리, 그 다음에 주택, 의료 같은 주요 사회 제도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정의론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는 선언된 사회 정책과 실제 나타난 정책 자체가 상당히 괴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노인을 우대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유 중 한 개가 뭐냐 하면은 저출산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현재 다운됐잖아요. 계속 10%, 8%, 7% 바우처에서 지금 현재 뭐 6점 몇 %, 실제로는 뭐 4 내지 5%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중국 같은 지금 완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론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쫙 보게 되어지면은 노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10년 정도 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왔던 길을 중국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10년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현상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한 경제 성장의 동인은 어디로 갔느냐? 인도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인도는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이유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녀가 없습니까? 나중에 저 뒤에 이제 아동복지나 영유아 복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출산이나 노령화 문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애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애를 왜 안 낳을까요? 결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죠? 취업을 못해서 못한다 이거죠. 왜 취업을 못하죠? 경제 성장이 안 돼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경제 성장이 안 되죠? 계속 가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 결국 근원적인 문제에서는 자녀 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 왜 우리 한국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조건들을 맞물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밖에 없고, 런던,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뉴욕의 정시가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영향을 끼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러한 복지 정책과 현실 속에서의 다양한 괴리감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상적으로는 맞죠. 자유와 평등.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실제 정책 간의 복잡한 정치적 역동관계 속에서 사회정의의 주요 개념이 주요 요소가 안 된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정의가. 그렇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제3세계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정권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회정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 다음에 음모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스파이러시라고 하는 음모가 있다. 음모. 이 음모 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배자가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지배자가 통제를 하여서 복지 정책도 지배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배자의 통제 논리가 숨어 있어서 거기서 뭐 하느냐? 복지 정책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업무론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난 거죠. 업무론에 가장 깊숙하게 지금 이제 드러난 게 뭔가 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뭡니까? 666인가요? 그런 수치에 관련된 이야기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인간의 전 지구 이면에는 뭔가 거대한 업무를 꾸미는 것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 있어서 그 업무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해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외환의 위기를 현재 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를 맞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중국이 지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면 자체는 거대한 뒤에 백그라운드에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보는 거죠.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서 통제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지 정책이다. 복지 정책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이래 돼버리는.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서 순수한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 거대한 업무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고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처럼 부려서 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어서 나오는 생산력을 가지고 특수한 지배층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게 뒤에 도사리고 있다 보는 거죠. 인간성이 말살되어진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20세기에 등장했던 그러한 행태의 음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죠. 히틀러라든지 천황폐하라든지 일본 군국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상 등장했던 그러한 음모주의의 현실로 드러난 그런 정책들인 거죠. 히틀러라든지 천황폐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보세요. 천황폐하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냥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뭘 했습니까? 대동아 공영권, 인류 평화를 위하여 전쟁한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전쟁을 그냥 일으키지 않아요. 반드시 명분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평화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네, 굉장히 재밌죠.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일으킨다.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내용 자체는 정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사회 정책의 주 목적인 인도주의나 동정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 통제를 위한 것이다. 사회 통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 시기까지는 지배층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된다. 그때들은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사회 통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경제 위기는 지금이 경제 위기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해서 지금 돈 가치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금리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이게 다 뭐예요? 돈을 뭐 계속적으로 화폐 종이를 만든 종이를 화폐 자체를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화폐 자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엄청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어진 건 역사상으로 이 세계 1차 대전 때 이후에 독일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러한 독일의 상황 자체를 이용한 것이 히틀러란 말이죠.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걸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예? 경제 공황이 미래 닥쳤을 때는 독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세계 공황이 닥치면 어찌 되느냐? 세계적인 독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독재자는 반드시 어떤 행태로 등장하느냐? 반드시 인류 평화를 위하여서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네 오늘요. 오늘 공부가 되네. 강의가 되네.
경제 공황일 때는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독재자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인류 평화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건다는 이야기예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있는가? 그래서 그런 혹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당신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라도 위대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위대한 시민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목적인 거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가? 독재자가 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예? 독재자는 마지막은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히틀러처럼, 천황폐하처럼 사람을 계속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왕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군 있잖아요. 예? 요순시대, 우리가 중국에서 요순시대라든지, 예?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라든지, 마지막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런 사상들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상사회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하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위기 때는 정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람 점유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져야 된다. 음모 이루는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죠. 선거 같은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선거할 때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거짓말 하느냐, 누가 공약을 흐트리고 있느냐, 어떤 당이 공약을 흐트리고 있느냐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는 당을 잘 봐야 되고 당의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정의 정책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서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노동윤리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음모론자의 비판으로서는 정책 결정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책의 현실을 가소평가할 수도 있다. 정책 결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음모. 그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느냐? 예? 분명히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인플레가 극도 인플레 형성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재자가 형성되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독재자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독재자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숨어있는 의도가 뭐냐 그걸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 안정이 위협되지 않는 집단이지만 사회 서비스의 확충으로 받을 혜택을 받는 노인이나 환자 등의 집단에 대해서는 음모 이론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정책 음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음모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했던 합리나 이성이나 기술이나 기술을 결정론자에 대해 앞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앞으로 3D 프린터라든지 드론 같은 것이 나와서 이상 기술을 지금 테크노피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도 기술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노인 휠체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지 노인 자동 시스템에 얼마나 기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걷지 못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로봇같이 이게 어족을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어수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술의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속의 이론이 있습니다. 종속 이론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다면 종속 이론은 제3세계. 종속 이론은 과거에 이게 선진국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핵심부에 이게 선진국이다고 하면은 이 주변부가 있는데 이 주변부는 항상 이 핵심부에 의해서 계속 종속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종속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진 자는 끊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갖지 못한 자를 종속시키려고 한다. 이게 칼막스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경제적 지배 형태가 주변 국가의 사회 부정의를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지배 형태가.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가 선진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향상되어져 가지만도 저개발국을 내지는 후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저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제3세계 주변 국가가 발전 전략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계속적으로 종속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설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비판의 내용은 잠재력을 가소평가했다. 제3세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 영향력을 지금 많이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17개국을 가만 분석해 보니까 꼭 종속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토지 소유의 구조가 상당히 공평하다는 이야기고,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정치인 안정, 쉽게 말해서 석유라든지 이런 걸 파는 제3세계 같은 경우서는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종속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는 종속 관계가 아닌 국가 내의 지역 간의 종속, 그런 경우도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 뭐 지역적인 그런 차별들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꼭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역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과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전혀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 더불어서 종교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상당히 끼쳐 들어올 것이다. 이래 본다 이거죠. 연례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지에 있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 책 공부하는데 이 강의 한 몇 개 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쫙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공부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복지사 2급을 딴과 그다음 졸업과 동시에 내가 다른 데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책들을 많이 읽어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산이라는 개인, 집단, 사회체제 수준의 혁신이 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확산이라는 건 전파하는데 기술이 혁신되지잖아요. 그 전파되는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전파에.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시찰하고 상당 부분은 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YMCA 같은 영향을 받아서 민간기관의 사회사업교육이 이제 확산되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 제3세계에 확산되어졌다. 제3세계 국가들 식민지 시제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를 모방했다. 모방 이론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인보관 운동, 영국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모방했다. 미국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전파 이론의 내용들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한계는 확산의 원천으로서 정부의 성격을 좀 등한시하는 내용 같다. 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뭐 단점을 볼 수 있겠고. 국가 같은 사회체계 수준이 아니라 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 같은 미식 단위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 모든 혁신이 기존 우월하다, 혁신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채널에 잘못됐다라든지 수용자의 무주련한 것이라는 부당한 발전론적인 시각. 발전이 되는 혁신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중간에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그것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무주련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발전론적인 그런 시각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서구 편향주의와 반드시 서구만 좋다 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이나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 이전에 관련된 것, 사회 시스템으로서 아이디어, 제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과 사건이다. 정책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국가나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서 공공정책, 그 다음에 채택, 뭐 이런 것이 모방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이디어와 정책이 채택되어져야만 한다. 채택된 아이디어나 모델이 제도화되고 나면은 전파는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이해관계 얽힌 행위자들에 의해서 증진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심, 합리, 이 양심이란 국가의 자선, 이타심,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상, 그 다음에 수렴이라는 것은 산업화나 근대화는 태권 날리기 위해서 전부 똑같이 사회복지가 하나로 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 이 이야기죠. 시민권, 그 다음에
시민권은 참정권에 관련 참정권, 그 다음에 평등주의, 시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개념이다. 복지의 경제복지, 삶에 대한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죠. 사회정의의 확대 과정에 있다. 자유와 평등 같은 것들이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빈민 업무 이론은. 종속 이론은 지배가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종속되어진다. 혁신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 붙어서 공공정책이 채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아이디어나 정책이 채택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눈여겨보시고 특히 업무, 종속 이 내용들 자체는 먼 시각으로 이제 복지를 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복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